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은 어떠십니까?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거나 혹은 불안정한 고용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근로자가 행복해야 회사가 행복하고 회사가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자명한 사실에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한 국회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들을 오늘 첫 코너 입법전망대에서 전해드립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불안한 근로조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임금도 제대로 제때 못 준다든지 많은 임금을 준다는 건 처음부터 기대하기도 어렵고 심지어 휴일이나 휴가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는 근로 청소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간과할 수 없는 수준. 이제 뭐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또 체불되는 임금들의 좀 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아무래도 이제 사업주들이 무시해버린다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근로 청소년들을 포함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살펴봅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014년 10월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60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만 1,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가 6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입니다. 근로자들의 긴 노동 시간도 지적되는데요.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3년 기준 2,163시간으로 OECD 평균 1,770시간보다 400시간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수치입니다. 심지어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도 끊이지 않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 점도 여전히 사회 문제인데요. 현재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 일자리는 없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뭐 비정규직이나 저임금 같은 안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있고요. 뭐 임금 체불이나 휴일 미보장, 최저임금 미만 같은 아주 기본적인 어떤 고용 조건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통계만 보더라도 임금 체불 같은 경우에 매년 뭐 1조 원 이상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임금 체불이 되고 있는 노동자는 29만 명, 3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뭐 최근 정부 통계로 한 200만 명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보호받아야 할 이들은 성인 근로자들뿐만이 아닌데요. 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 논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다양한 외식업과 서비스업, 배달업 등이 증가하면서 늘어나고 있는 근로 청소년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가 2달 하겠다고 약속했어 안 했어? 거의 2달 했잖아요. 그래 거의 다가 아니라 몇 번을 말해. 일한 만큼 제대로 주세요. 미성년자라고 만만해요? 나 이 어린 것들이 이게 이 싸가지. 이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민법에서는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를 미성년자라고 하여 계약 등 법률 행위에서 미성년자 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근로하는 경우 특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또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여러 가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장 10곳 중 3곳은 근로 권익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고용노동부의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13년도 말까지 평균 22만 명 정도의 우리 근로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러한 청소년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현재 겪고 있는 이제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주로 임금 체불입니다. 약정한 근로 기간을 예를 들어 3개월 정도 근무하기로 했는데 뭐 그걸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뒀다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실수로 물품을 손상을 입혔다거나 아니면 분실물이 발생했다거나 했을 때 이럴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을 임금과 상계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사업주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청소년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단시간이나 이게 단기간 근로를 하다 보니까요. 그 사업장에서 이제 체불된 임금이 금액이 좀 적습니다. 소액인데 보통 한 30만 원 이하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임금들이 체불되었을 때 아무래도 사업주 쪽에서도 소액이기 때문에 좀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좀 많이 있고 근로자 쪽에서도 포기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최근 4년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865개의 점검업소 중 25.5%인 476개 업소에서 1,076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반 사항 중에는 특히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많았는데요. 적발 건수 1,076건 중 35%에 해당하는 376건이나 됐습니다. 따라서 근로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노동자의 권리나 노조 활동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된다던가 그거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준다던가 하는 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동권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2014년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그 중3과 고3 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아르바이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다라고 답한 청소년이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권리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이 16%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 적절히 대응하는 방법을 모르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노사정의뿐만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노동부 장관한테 2010년부터 그 초중고 교과서에 그 노동기본권이나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을 필수 교과과정으로 다루라고 공고를 했는데 학교 일선에서는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가 근로청소년 권리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그렇게 규정한 내용입니다. 즉, 개정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게 근로기준법 및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청소년의 권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근로 현장으로 내몰리지 않는 것이 또 좋겠지만 또 청소년들이 또 불가피하게 근로 현장으로 가는 경우들도 이제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 취업할 때 그 부당한 대우를 받는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준수에 대한 어떤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기대국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법률로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을까?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이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상당히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이 청소년 근로자 보호법 같은 경우는 거의 조문이 한 50여 개 이상이 돼요. 우리 조문은 서너 개밖에 되질 않습니다. 청소년에 관련된 조문.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휴가에 대한 규제도 성인 근로자들보다 더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야간 근로라든가 연장 근로에 대한 규제도 명확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휴식 문제도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그런 어떤 규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기회에 이 청소년 근로자들을 위한 좀 더 보호를 좀 더 포괄적으로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좀 독립해서 청소년 근로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일하는 청소년들의 행복, 그리고 일하는 어른들의 행복. 행복한 근로자들이 모여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땀 흘려 일하고 그 대가를 취하는 노동의 가치. 우리 사회에서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주체인 근로자들이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온 우리 국회. 그런 만큼 연내 처리를 목표로 논의 중인 노동 관련 법안들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 진료비가 병원별로 크게 차이가 나면서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수면 내시경의 의료기관별 검사비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3만 원, 갑상선 초음파 검사도 최저 3만 6천 원에서 최고 18만 7천 원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진료비를 정하고 있고 의료기관마다 비급여 진료 명칭 및 코드가 달라 환자 스스로 진료비가 적절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현재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나 적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비용과 재증명 수수료 항목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 비용 및 재증명 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교통사고에서 국산차가 더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심지어 국산 차주의 과실이 적어도 수입 차주보다 더 큰 금액을 지불하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현재의 보험료 부과 체계가 수입차 등 고가 차량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불합리하게 금액이 높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국산차보다 더 많잖아요. 외제차 쪽에 그 국산차 보험료 내신 분들 돈이 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제차 같은 경우에 보험료가 좀 그에 맞게 인상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보험 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대물담보 보험료율을 산출할 경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보험금과 그 밖의 급부와 비교할 때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출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율 할인과 할증률 또한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 자료를 기초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피부가 민감한 영유아와 어린이, 임산부는 화장품도 꼼꼼히 따져보고 골라야 하는데요. 이에 피부 민감층이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일반인용 화장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안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관련 규정이 미흡해 많은 업체들이 회사 자체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용 등으로 구분해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등 피부가 민감한 계층을 위한 화장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피부 민감계층용 화장품으로 정의했는데요. 이와 함께 피부 민감계층 화장품 제조 판매업자로 하여금 품목별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준을 통과한 화장품만 어린이, 청소년용 등 피부 민감계층을 타겟으로 한 상품명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개해드린 법안 중에서도 자동차 보험료 개편 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금융당국도 수입차의 불합리한 수리비 및 렌트에 관한 약관을 손볼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기회에 국산차와 수입차 간의 보험료율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제도가 개선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알고 계셨나요? 만약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CCTV를 통해서 제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권리를 제가 행사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또 잘못된 일 있을 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저희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 임유영입니다.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는 부모들이라면 한 번쯤 내 아이는 안전하게 잘 보호받고 있을지, 혹시 학대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해본 적 있을 텐데요. 아동 보호를 위해 지난 9월부터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내 아이의 안전이 의심된다면 열람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의 주요 공간에 각각 한 대 이상의 HD급 CCTV를 설치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보호자는 아동학대나 안전사고 등의 피해가 의심될 경우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열람서와 아동과의 관계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인데다 아파트 단지 내에 있어 인기가 많은데요.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으로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교실에 있는 CCTV 보셨죠? 교실 말고도 아이들이 머무는 곳곳에 CCTV가 설치돼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설치된 CCTV 확인을 위해 가장 먼저 어린이집 원장실을 찾았습니다. CCTV가 교실에 설치돼 있다고 하던데 교실 말고도 어디에 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저희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있는 곳이면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 교실마다 하나씩 다 설치되어 있고 또 출입문 앞쪽과 뒤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보육실, 공동 놀이실, 놀이터 및 식당, 강당 등에 각각 한 대씩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는데요. 이게 작동이 다 되고 있는 건가요? 네네, 다 작동이 되고 있고 24시간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곳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는 총 8대로 주요 공간에 모두 설치돼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의 경우 아동의 행동이 식별될 수 있는 고화질이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질을 직접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HD급 고화질을 90만 화소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행동을 상세히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CCTV를 과거의 것도 열람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열람이 안 됩니다. 이제 학부모 보호자나 그리고 관계기관 담당 공무원일 경우에는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녹화된 CCTV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에 열람이 가능한데요. 따라서 열람 요청 시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관계 입증 서류와 열람 사유를 적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CCTV 관리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학대에 의심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 안전사고 등에 관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에 열람 요청서를 쓰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의사 선생님의 어떤 소견서를 가져오시면은 그 절차에 따라서 CCTV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열람 신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부모에게 알려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면 50만 원에서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열람권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가 큰데요. 자녀에게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될 경우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지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CCTV 열람을 거부할 수도 있나요? 보관 기간이 지나서 그 영상 파일을 파기한 경우에 거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면 어린이집 운영위원장이 피해의 정도, 사생활 침해 등 재반 사항을 고려하여 열람을 거부하는 것이 영유아 이익에 부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CCTV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객관적인 판단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9월 19일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됐지만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 기간을 3개월 유예받아 12월 18일까지 설치하면 되는데요. 이때까지 설치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그에 따른 기대 효과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서는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정말 잘못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보호 장치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해 많은 부모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CCTV가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반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남아있는 만큼 CCTV 열람을 남용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새법률 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내용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ll lose some sales and my boss won't be happy, but I can't stop listening to the sound of two soft voices blended in perfection from the reels of this record that I found.